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경제 관련된 글도 쓰고 경제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죠.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지위, 뭐 어떤 그 모든 면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 정도의 어떤 그 소득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많이 벌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은 소비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산층 평균적인 소비가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소비하실 수 있으면은 뭐 아주 넉넉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후에도 중산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뭐 어떤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그게 이제 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평균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는 은퇴하신 분들 아까 여쭤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딱 50등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중위값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위값 50%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중위소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50등에 해당되는 정확히 50%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자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4명이 한 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4인 가구의 어떤 중위소득,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소득이 월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 중위소득의 그 50%에서 150% 정도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650만 원에 이제 50%면 한 3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50%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월 소득이 975만 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350만 원에서 9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1인 가구들 많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 뭐 2인 가구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좀 한번 환산을 해보면,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이제 균등화 개인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균등화 개인 소득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1년 동안에 이제 그 년 동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은 4인 가구가 600만 원을 번다 그랬을 때 균등화 개인 소득은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4인 가구가 600만 원을 벌어서 쓴다 그러면은 공동 소비가 많잖아요. 집도 한 채에서 살고 소파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죠? TV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1인 가구로 가게 되면 그걸 이제 본인이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 원수 전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구 원수의 루트 값. 그러니까 4인 가구면은 루트 값이면 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서 균등화 개인 소득이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화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약 327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인 가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월 한 327만 원 정도 자기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중위 소득의 50%에서 150%.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한 170만 원에서부터 한 49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의 1인당 소득이 그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은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300만 원 중에서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정비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월 300만 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도 평균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을 갚아야 된다든지 뭐 집값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고정비가 많으면은 사실은 좀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3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를 갖다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충분히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예. 액수를 넘어서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품격 있는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품격이 많으신 분도 있고 품격을 좀 품격이 또 경제적인 기준인 경우가 있고 또 뭐 품격이라는 것이 꼭 그 경제적인 이유 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또 자기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품격이라고 하는 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거로만 보면은 뭐 중산층에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충분한 품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본인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지키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품격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도 정도 될 때는 75% 정도 됐었습니다. 중산층이 우리 인구의 4분의 3이 중산층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비율이 한 5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 정도가 떨어졌고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랑 그 하류층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주관적인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입니다. 이거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PD님 어떠세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산층이 아닌 거고요. PD님보다 훨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인 거예요. 그냥 본인 마음 먹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 83% 정도가 됐었고요. 80%가 넘었습니다. 객관적인 중산층이 75%, 주관적인 중산층은 80%가 넘었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산층이 많은 나라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우리 저기 PD님처럼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40%대 정도로 진짜 낮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주관적인 중산층과 객관적인 중산층이 모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 주관적인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과거 1990년도, 1980년도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에 자기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관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소득이 낮거나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은 미래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에는 자기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 계층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산층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지금 갈수록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근에 그 드라마 유행했던 그 서울 자가의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이제 김부장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상태는 상류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항상 불안해하죠.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조금 이제 자기가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이제 과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드라마가 참 인기를 많이 끌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류층에 속한다고 상류층은 뭐 상위 10% 정도의 상류층에 속한다 그래도 상위 1%와 상위 10%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상위 10%가 다 같은 상위 10%가 아니고요. 상위 1%에 들어간다 그래도 1%와 0.1%의 차이가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피레침처럼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이런 사회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계나 뭐 전반적으로 평균이라든가 중산층 얘기할 때는 뭐 중산층, 중상층, 상류층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그들만의 모임에 가보면 또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또 자기가 너무 나는 하류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의 위치가 열패감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20대 80 사회에서 10대 90의 사회, 또 나아가서 1대 99의 사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보통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비교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공포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다른데 저는 그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공감 가서. 공감을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50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의 어떤 공포감 그리고 공포감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분은 뭐 서울 자가 대기업 이 세 개를 다 포기하게 되는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서울도 아니었고 자가도 아니었고 뭐 또 뭐죠? 대기업도 아닌 게 되면서 이제 계층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이제 김 부장님의 아들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아들도 나오는데 이제 김 부장님의 아들도 계속 이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류층으로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상당히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가장 위험한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월 2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되는 돈이고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면 또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돼서 뭐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시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얻게 되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그게 뭐 그런 식의 계획이 없이 갑자기 맞닥뜨려지면은 뭐 소득이 월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다가 이제 영원이 돼버리는 경우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까 박사님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0만 원을 쓸 수 있음에도 예. 본인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 1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도 본인이 예.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살고 계신 분 둘 중에 누가 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분이 중산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감, 100만 원을 벌면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시대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년의 소비, 은퇴 후의 소비는 대부분이 필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뭐 이거 갖고 싶다 그래서 뭐 명품 사고 이런 소비가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하고 병원 가고 이런 식의 어떤 뭐 조금 이렇게 편안한 보험금 나가고 그렇죠. 보험금 나가고 편안한 곳에서 좀 쉬어야 되고 그 본인의 어떤 신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 소비를 하기 위한 금액 정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2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런 필수 소비가 충당될 수 있는 시절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나 뭐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비입니다. 소비. 우리는 보통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득보다는 소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만족도 이런 걸 그 계산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이제 소득이 5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과 소득이 뭐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 누가 더 만족감이 높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소득이 적더라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만족감이 높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설명입니다. 경제학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조건,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소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그렇죠. 예. 외식을 뭐 처음에는 5번 했는데 3번으로 줄게 되고 뭐 또 그나마도 못 하게 되고 약속도 안 잡게 되고 학원도 뭐 끊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절약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맘대로 갔었는데 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그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로부터 오는 소비들도 있거든요. 뭐 동창회도 많이 나가고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본인도 이제 또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계층의 조건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징후 내지는 뭐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보통 한 35대 65, 30대 70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근데 이제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가 있겠죠. 평균보다도 더 이제 부동산에 더 많이.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소비에서 오기 때문에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비를 하기가 쉬운 거지 부동산 자산을 소비로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기 어떤 소비가 위협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이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나 뭐 은퇴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을 또 잃는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부동산을 처분해서 금융자산으로 점점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이 뭐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냐? 그건 자기가 어떤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율, 자기가 만족하는 소비할 수 있는 비율,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를 테니까 그런 비율에 맞춰서 자산도 당연히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소비라는 거는 자기가 소비해야 만족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자녀를 위한 소비,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지만 자녀를 위한 소비는 간접 소비고요. 자기를 위한 소비는 직접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후로 갈수록 직접 소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소비는 굉장히 필수 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어떤 직접 소비와 필수 소비를 못하면서 간접 소비를 늘리는 건 그건 경제학적인 선택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 비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율을 정해놓고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줄 거, 이건 내가 쓸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충분히 먼저 소비를 하고 직접 소비하고 필수 소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이제 간접 소비를 하는 거죠. 자식도 줄 수 있고 또 뭐 다른 또 어떤 사회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율을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소비와 직접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주택연금을 받아야죠.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이제 상황이 유지가 돼야지 자녀들도 또 자녀들 도와줄 수도 있고요. 꼭 집을 안 주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물려줬는데 본인이 계속 몸이 안 좋고 아프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법무사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무사 상담을 받으러 온 분 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래서 아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줬는데 재산을 물려준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놓고 싸우느라고 그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느라고 이 법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뭐 하는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게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본인을 위한 소비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한 소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좀 제가 뭐 보면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또 보게 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 필수적인 소비를 잘 해서 본인이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은 그게 훨씬 더 자식들을 위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은 중산층한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산층은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아요. 상류층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 비율이 작고, 중산층보다 낮은 분들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긴 하지만 상당히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이 이제 중산층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상류층의 정보를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는 그렇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어떤 아주 중요한 투자의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편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그런 정보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 상류층과 그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 현실적으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 시장,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정보가 편중되게 유통이 되면서 중산층이 이렇게 그 시장에 이렇게 확 쏠릴 때 이제 피크를 형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산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따라가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 접근하는 그 순서하고 속도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보에 접근을 했는데 상류층보다 늦게 접근을 하면 그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럼 중산층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주식을 예로 들면은 종목보다는 흐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 흐름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경제 흐름에 맞춘 투자, 이런 투자는 종목보다는 그렇게 고급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요. 경제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경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최근에 챗 GPT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면은 아주 그 정보에 좌우되는 고급 정보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빚도 많이 내고 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산층은 이제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봤을 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많이 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전문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종목을 권하는 투자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종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아주 기가 막힌 신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앞으로 10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 중산층한테 그 정보가 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많은 정보들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정보의 속도와 순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가 틀린 정보가 아니라 맞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속도까지를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몇 번째 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일까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100명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90번째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내가 과연 몇 번째일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보가 나한테 몇 번째 왔을지를 갖다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앞쪽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식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본시장에서 그런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투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봤을 때도 조금 그런 그 특정 종목, 특정 뭐 어떤 투자 시점 이런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최소 소비, 필수 소비는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도한 욕망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 소비, 필수 소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넘어 한 10배, 5배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소비는 젊었을 때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젊었을 땐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소비는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굉장히 많이 넘어서는 소비에 대한 욕망은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리고 욕망이라 해서 꼭 경제적인 욕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욕망은 좀 줄이더라도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다른 식의 욕망은 또 실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살면 중산층도 은퇴 후에 뭐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에 대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목격을 하고 보시고 요즘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류층과 하류층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상당히 좀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념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럼 1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인 진보고 100은 극단적인 보수다 이러면은 중산층은 보통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에서 60 정도의 어떤 중도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는 약간 하위 25%와 상위 25%가 주도하는 정치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항상 정치에서도 소외가 된다. 왜 그러냐면 선거 때는 이제 막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놔서 이런 걸 할 테니까는 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25%를 위한 정치, 75%를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산층은 투표할 때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계속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이제 이 정치인들도 좀 긴장을 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실현을 할 텐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공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 약속이지만은 빌공짜의 공약이 되고 또 공공의 약속이지만은 또 빈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산층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어떤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참여인데 참여는 굉장히 좀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냥 선거 때만 하는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소비의 사례는 이 지금 은퇴 후에 이렇게 보면은요 소득이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평균 소득이라는 것과 중위 소득이라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별로 편차가 크다 그러면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이제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다 그러면 중위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소득별 양극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가 어느 정도 소득이 편중돼 있느냐, 60대가 어느 정도 소득이 편중돼 있느냐 이런 지표를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양극화가 가장 심합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양극화가 객관적으로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어떤 요구하는 어떤 필수 소비와 직접적인 소비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비교 같은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남을 또 이렇게 특별히 뭐 부러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어떤 삶의 자세 뭐 그런 걸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소비에 대해서는 좀 집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결코 이제 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소비를 줄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진 않는다. 약간 좀 이기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히려 또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는 약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약간 좀 벗어나서 어떤 뭐 사회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 있었던 일들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좀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문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산층은 어떤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를 보면 중산층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 실패해서 중산층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산층 자체가 목표이면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중산층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의 결과인데, 중산층만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평소에도 너무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은 소득보다는 항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 원칙,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산층들에 맞는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중산층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이제 상류층도 될 수 있고 하류층도 될 수 있지만 별로 이렇게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중산층을 결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목표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중산층이 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실패 내지 중산층이 됐다고 하는 것을 또 어떤 성공 이런 식으로 그걸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중산층의 어떤 삶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고요.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대외적으로는 어떤 트럼프 효과, 관세와 그다음에 어떤 무역이 굉장히 좀 단절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쇼크들. 그다음에 요즘 또 환율이 많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많이 오르면 또 이제 수출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또 괜찮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근데 내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나타내게 되고. 또 한 가지 화두는 AI입니다. AI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AI가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소수의 근로자와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AI에 대해서 일자리를 잇는 많은 근로자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중산층을 줄이는 효과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과거에는 마름모 사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마름모 사회가 약간 호리병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중산층을 지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정부라든가 정치권 이런 데서도 중산층을 복원하고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경제 안보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미국이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국제 질서를 갖다 지키는 그 국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문제도 있지만 안보 문제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